오늘 새벽 4시 반쯤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까 6시간짜리 비상계엄에 불과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는 친일파 일당인 박영효,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그것은 3.1천하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당시인데요. 그 년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 4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1888년에는 공화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이 23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4년 후인 1892년에는 또다시 22대 대통령을 지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제24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즉 대통령 재선을 띄엄띄엄 이걸 징검다리 임기수행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22대와 24대 대통령 가운데 23대 대통령이 끼어있는 징검다리식으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미국 헌정사상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징검다리 임기 수행, 즉 띄엄띄엄 대통령에 재선된 최초의 케이스가 바로 민주당 소속의 22대,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요. 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에 제45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46대 대통령은 2020년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고 드디어 지난 한 달쯤 전인 2024년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에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24년에는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에 당선된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앞으로 관세 폭탄, 다양한 관세 폭탄을 시행할 걸로 예상되는 미국 우선주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당선됐던 분이 바로 제이디 벤스, 풀네임으로는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가 풀네임으로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제이디 벤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그 다음에 또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이 세 분이 다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같은 1946년 동갑내기 분이신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고령이죠. 그래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미국 헌정사상 취임 시기를 기준으로 최고령 대통령 취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령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돼서 당선된 분이 바로 제이디 벤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인데요. 제이디 벤스는 19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40세밖에 안 된 분입니다. 만 40세밖에 안 된 제이디 벤스가 바로 오하이오 주에서 198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 편에서는 제가 제이디 벤스에 관해서 많이 기술을 했는데요. 제이디 벤스는 원래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즉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그 시절에는 반트럼프주의자였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했었죠. 2016년. 그런데도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친트럼프주의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낙선이 되고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은 계속 친트럼프주의자가 된 제이디 벤스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바로 1984년에 미국 연방의 오하이오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것은 1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17번째로 연방에 가입한 주가 오하이오주인데요. 대통령을 7명이나 배출해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2번째로 많이 배출한 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오대호 연안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이디 벤스는 1984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현재 만 40세고 이분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하이오주 에팔레치아 산맥 바로 산 기슭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빨리 이혼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간호사를 하셨는데 약물 중독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가정 폭력을 자행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 어머니가 약물 중독자인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도 또 재혼 생활도 원만치 못하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어머니가 간호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약물 중독이 되면 환자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약물 중독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변 검사에 응하게 되면 약물 중독이 발각이 되니까 아들인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아들 너의 오줌을 달라 그걸로 검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약물 중독이 심했었고 아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거 외에도 가정폭력, 폭언, 욕설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행하는 그러한 어머니 또 그 이후에 재혼한 그 의붓 아버지 하에서 제이디 벤스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한때는 삐뚤어진 친구들과 이제 사귀어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악조건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부여했던 분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그 손자인 제이디 벤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그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3년 후는 너는 식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을 서거나 교도소에 있을 거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면 이런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나중에는 노숙자가 돼가지고 3년 후에는 노숙자가 돼가지고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식권을 이렇게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러한 그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도소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빨리 친구들 다 이렇게 불량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미래는 공부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께서 끊임없이 제이디 벤스에게 자극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 무렵에. 그래서 그 에팔레치아 산맥 그 산기슭 산골 시골촌에서 자랐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제이디 벤스는 할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팔레치아 산맥의 그 산기슭에 사는 시골 사람들을 시골 촌뜨기, 산골짜기 촌뜨기라는 의미에서 그걸 힐빌리라고 합니다. 힐빌리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에팔레치아 산 기슭에 사는 시골 촌놈 이런 사람들을 힐빌리라고 했습니다. 힐빌리.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에 뜨거운 지역에 사는 그런 백인 노동자들은 레드넥이라 했습니다. 레드가 빨갛다. 넥이 목이란 뜻이죠. 넥워머, 따뜻하게 하는 넥워머가 있듯이 레드넥은 붉은 목이란 뜻인데요. 붉은 목, 레드넥이라는 것은 미국 남부의 그 뜨거운 그 지역에 사는 남쪽이니까 일조량이 심하니까 거기를 이제 선벨트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북위 36도,
이하에 사는 그런 남부 지역은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백인 노동자들의 목이 붉게 그을려 있다라는 의미죠. 백인 노동자들을 레드넥이라 했고 그 산골뜨기 촌 사람들을 비하해가지고 힐빌리라고 했습니다. 힐빌리.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할머니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시면서 공부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J.D. 벤슨은 미국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요.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6개월 파병된 기간 포함해서 5년 동안 미국 해병대 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라크 전쟁에 6개월 파병이 됐는데요. 실전에 투입된 건 아니고 공보 업무, 이렇게 뭔가 대언론을 담당하는 공보 업무 아시지 않습니까? 공보 업무를 했습니다. 실전 투입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 6개월 파병을 포함해가지고 총 5년 동안 미국 군대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해병대 제대하고 제대 군인 원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 군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제대 군인 원호법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곳에서 주립대학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보통 대학은 4년 과정인데 그 정치학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외교 정책 과목의 한 세미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냐면 어떤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이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폄훼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니까 J.D. 벤스가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 발언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대학생활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 위국 헌신하는 그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이라크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해서 폄훼하는 저런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라고 대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조기 졸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1년 11개월 만에 2개 복수학위를 취득하고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버드대와 쌍벽을 이루는 에일 대학교, 하버드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 찰스강, 그 서쪽에 케임브리지 지역에 하버드 대학과 MIT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3개월쯤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작년 2023년 8월 말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에 갔을 때 그곳 하버드대도 실제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동영상 촬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 케임브리지 지역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MIT,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 이른바 칼텍과 함께 미국 최고의 공과대 쌍벽을 이루는 칼텍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양대 공과대가 MIT지 않습니까? 그 MIT가 하버드 옆에 있습니다. 그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데가 에일 대학교인데요. 에일 대학교는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바로 에일 대학교가 있는데요. J.D. 벤스가 해병대로 제대하고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일 대학교 로스쿨을 갔습니다. 에일 대학교 로스쿨. 그래서 에일 대학교 로스쿨 재학 시절에 바로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 제목 힐빌리의 노래를 바로 그 소설을 자전적 회고록입니다. 자전적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 아까 힐빌리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하이오주 그 주변에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산간 마을에 사는 산골 촌뜨기를 비하해가지고 힐빌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자전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보니까 소설이라기보다는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자전적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 그 시골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산간마을 촌뜨기로서의 자기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극복하고 해병대 제대하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철학, 복수학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하버드와 함께 최고의 대학인 에일 대학교 로스쿨까지 졸업하는 그 과정을 그린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전적 에세이 바로 힐빌리의 노래를 지금부터 8년 전인 2016년에 출간해가지고 아마존닷컴 랭킹 1위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 2016년에 아마존닷컴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그로부터 4년 후인 2020년에 영화로 만든 게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그게 힐빌리의 노래. 그래서 미국의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하게 된 제이디 벤스의 입지전적인 삶,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부통령이 된 그 제이디 벤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의 그 삶을 그린 게 바로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하이오주 편에 제가 소개를 했고요. 오하이오주가 바로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을 배출한 미국 연방의 17번째 주로 가입한 주고 미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을 7명 배출해서 버지니아주에 이어가지고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주가 오하이오주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재산이 100억 내외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IT 산업 등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도 100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 헌정사상 최고 부자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이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연방의 세 번째 주로 가입한 주가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뉴욕주 바로 서쪽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갔었습니다. 여기도 뉴저지주. 자, 왜 뉴저지주를 제가 갔었냐면요. 정확하게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대략 코스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미국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유람선 투어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류타기 체험도 있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7분 동안 비행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에서 조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1976년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이자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었던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버몬트주의 국경검문소,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투숙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는 UN 본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록펠러 센터 전망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는 초대형 인공폭포 2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 541m, 1776피트 높이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스 스퀘어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도 갔었고, 그 다음에 맨해튼 서쪽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도 갔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투어했는데요. 그 중에 그 미국 제1의 도시 뉴욕시는 5개 특별 자치구로 있습니다. 그 5개 특별 자치구를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맨해튼, 그 다음에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 5개 특별 자치구로 되어 있는 인구가 총 880만 명 정도,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뉴욕인데요. 뉴욕 맨해튼의 서쪽에 허드슨강이 있고, 허드슨강 서쪽이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 자, 그래서 뉴저지주에서 7박 10일 일정 중에 첫날 잤던 곳도 그 뉴저지주의 그 호텔이고, 맨해튼 서쪽 한 42km 지점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 첫날 잤던 데도 그 뉴저지주에 있는 그 호텔이고, 마지막 밤 잔 곳도 바로 뉴저지주에 있는 그 호텔, 동일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도 갔었는데요. 자, 그 뉴저지주에서 이번에 지난 11월 5일에 불과 한 달 전이죠.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분이 바로 앤디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신데요. 자, 이분 관련해서 제가 여기 미국 연방에 3번째로 가입한 뉴저지주 편에서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앤디 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최초 시작한 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처음으로 이민을 갔었죠. 그게 1903년입니다. 1903년.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을 시작한 게 12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121년 역사상 한국계 미국인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최초 케이스가 바로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입니다. 이분은 1982년생이니까 아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자보다 2살 더 많은데요. 1982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만 42세입니다. 이 앤디 김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한국인의 미국 이민 121년 역사상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 신분입니다. 자, 이분은 아버지 이민 1.5세입니다. 이민 1.5세대라고 칭합니다. 이민 1.5세대.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경남 밀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오와주에 처음 아버님께서 이민 가신 게 1966년인가 64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64년인가 66년경에 부모님이 아이오와주로 이민을 가셨었고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소아마비시라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유전공학 박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신 거죠. 앤디 김의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곳 아이오와 주에 가셔가지고 아이오와 주립대를 나오시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유전공학 박사가 되신 분인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어머님은 한국에서 경기여고 나오셨고 이민 가셔가지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철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또 어머님이십니다. 여하튼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앤디 김은 태어나신 것은
바로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앤디 김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민 1.5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민 1.5세대. 1982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하신 앤디 김은 지금부터 6년 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뉴욕주 바로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 6년 전인 2018년에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2년 후인 2020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재선되고 2022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에 3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에 3선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12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에 있어서 연방 하원 의원 3선이 된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 3선이 된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최초 케이스가 언제일까요? 바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 하셨던 김창준 전 의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 3선이 되신 분이 바로 김창준 전 의원이신데요. 그분이 동양계 미국인으로는 연방 하원 의원 3선 최초입니다. 동양계 미국인으로는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에 3선된 분이 바로 김창준 전 의원이시고 앤디 김이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앤디 김. 그런데 그 앤디 김이 드디어 지금부터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도 선출했는데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을 했는데 2년 임기 3번 총 6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 쾌거를 이뤄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121년 역사상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특필됐는데요. 그럼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의 그 위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여기에도 이제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코네티컷주 편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가 1787년입니다.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초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즉 1789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인데 그 연도인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해서 지금 2024년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기 2년 전인 1787년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이 될 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다 보니까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주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됐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 인구가 많았던 버지니아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대통령 8명을 배출해서 최고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버지니아주는 그 당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많이 뽑기 위해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버지니아주 입장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고 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앤디 김이 소속된 앤디 김의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지금은 거기도 인구가 뉴저지주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7년 당시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뉴저지주가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는 국회의원을 많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자고 버지니아주는 주장했고, 반면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면 자기 뉴저지주가 피해를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을 게 아니라 주마다 똑같게 동수로 같은 숫자로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됐는데, 그것에 대한 타협안이 나온 게 바로 코네티컷주의 바로 로저 셔먼이라는 분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네티컷주의 정치인이었던 로저 셔먼, 아까 에일 대학교가 있는 데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로저 셔먼이라는 분이 그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주 유리하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자 했고, 반면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는 자기 주 유리하게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마다 똑같은 동수로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했는데, 그 갑론을박 그 대립 상황에 대해서 코네티컷주의 정치인인 로저 셔먼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코네티컷 타협안이라는 것으로 명명이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 대의 제도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아주 고대 국가에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직접 정치를 하는 직접 정치였는데, 다 모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정치를 하는 걸 대의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면 바쁜 생계인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하고 이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뽑힌 선출된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코네티컷 타협안인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연방 하원은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들은 버지니아주 제안처럼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마다 2명씩 뽑자라고 코네티컷 타협안을 제시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묘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인물이 로저 셔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다 보니까 미국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이 52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연방 하원 의원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인구 60만 명당 연방 하원 의원 1명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뀌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인구 60만 명당 연방 하원 의원 1명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캐나다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와 인구가 비슷한 3,900만 명입니다.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3,9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연방 하원 의원은 52명이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주마다 2명씩 뽑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52명, 연방 상원 의원 2명에서 합하면 54명인데 그 숫자가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숫자가 54명이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똑같습니다. 또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미국의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1872년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3개 주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 와이오밍주에
걸쳐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 와이오밍주는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5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을 1명밖에 못 뽑고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뽑는 거죠. 그래서 와이오밍주는 연방 하원 의원 1명, 연방 상원 의원 2명, 그래서 합하면 3명이 와이오밍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 3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플러스 연방 하원 의원을 다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개 주를 다 합하게 되면 또 미국의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데가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 의원은 없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만 3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다 합하게 되면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8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입니다. 이걸 합하면 538명인데요. 이 숫자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1월 5일, 즉 한 달 전에 미국의 47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인단 총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인단, 제가 이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도 나옵니다. 312명.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번에 312명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낙선자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는 226명 확보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 312명 확보, 낙선자인 카멀라 해리스는 226명 확보에 그쳤습니다. 4년 전에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 수 306명 확보, 낙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232명 확보에 그쳤는데요.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보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번 상황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7대 경합주가 있죠. 7대 경합주는 선벨트에 있는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그 다음에 조지아주,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에 있는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 이렇게 해서 선벨트 4군데,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 3군데 합해서 총 7군데가 7대 경합주인데요. 7대 경합주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이나 미국 북동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고, 또 미국 중부와 남동부 쪽은 공화당 강세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미 대선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반면에 7대 경합주는 초박빙,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7대 경합주 전부 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7대 경합주 포함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312명이나 돼가지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 내용도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여하튼 도널드 트럼프 이번에 당선자가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하튼 지금 뉴저지주의 앤디 김을 설명드리다 이 말씀까지 이제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 의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상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합하면 538명이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은 어떤 위상 차이가 있냐면 우선 임기부터 다릅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6년.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후보 자격도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9년 이상이 지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만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이 지나면 되고, 만 25세 이상이면 연방 하원 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은 만 3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 즉 태생적 시민권자여야 되고, 미국 영토에 14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이면 만 25세 이상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이 된 사람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만 25세 이상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이 된 자는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 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 9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연방 하원 의원이든 연방 상원 의원이든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만 35세 이상이고 태생적으로 미국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미국 영토에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영토에서 출생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 자동으로 되는 거죠. 미국 영토에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하와이주에서 출생했냐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냐 이런 게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하와이주, 미국 영토인 하와이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합법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반면에 영화배우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는데 이분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는 거죠. 왜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영화배우 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이분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출마 자격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에서도 차이가 있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총 438명인데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소같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합중국 연방 상원 의원 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미국 대통령 이렇게 그 다음에 부통령은 아니지만 미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희소가치가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가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희소가치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선했던 앤디 김 이분이 미국 이민 121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으로